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2008년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그리고 1944년도 그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 바이낸스 관련된 기사도 이제 많이 올려주셨고, 또 뭐 경제 관련된 기사도 올려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금, 원달러 차트,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리플 차트는 조커님하고 박빌부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떻게 보면 2008년도 서프라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도 IMF,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929년도 경제 대공황과 닮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그리고 1944년도에 있었던 그 브레튼 우주 체제 협정에 대해서 이번 경제 위기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닮아있는 점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기사를 봤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었고,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 생각에는 도이치뱅크 파산 발표가 머지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도이치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영향을 줬던 것과 비슷한 또 일이 이번에도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무위키에서 제공하는 이 리먼 브러더스, 여기에서 세 번째 이 파산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산 당시 리먼에 투자했던 여러 투자자들도 꼬꾸라졌는데 가장 크게 당한 곳이 AIG다. AIG가 이때 이제 이름을 바꿨죠. AIA로. 리먼이 서브프라임 신용도의 모기지들의 위험을 분산하면서 이 투자안이 꼬꾸라졌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든 보험 CDS를 저 AIG가 상당 부분 먹어서, 그 AIG에선 보험료 수억이 들어오니 좋고, 리먼 브러더스의 경우는 손쉽게 고위험 고수익 투자안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리먼이 이제 고꾸라진 순간 결국 미 의회의 구제금융안이 발동되고, AIG는 불행 중 다행으로 파산 직전에 구제금융을 통해서 국영화되었지만 그 여파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AIG가 AIA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규모 파산으로 등재되었다. 2위인 월드컴 파산의 13배인 6,700억 달러로 당시 그 원화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약 700조 원 상당의 파산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이제 일반 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그 파급력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도이치뱅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을 때 다른 이렇게 이제 뭐 AIG라든가 다른 금융회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관련된 이제 기사를 잠깐 이제 볼게요. 도이치뱅크 파산 공포 확산, 떠오르는 리먼 브러더스 악몽,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 이제 기사입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도이치뱅크가 파산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도미노 파장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계속해서 이제 자산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또 파생 상품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이치뱅크 파생 상품의 그 위험 노출액이 수년간 JP모건,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에 달한 데다 주요 은행 간 금융 시스템상 상호 연관도 역시 높게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이치뱅크가 파산했을 때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몇 개 이제 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은행들이 이번 도이치뱅크 파산 때 같이 연결돼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시장에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그때 증시가 굉장히 요동치고,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지수가 훨씬 낮은 상태에서
777포인트가 아마 리번 브러스 파산 때 그때 이제 빠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올 건데, 지금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면, 도이치뱅크 파생 상품, 독일 GDP의 14배, 시장평가 어려운 채권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기사니까, 이때보다 이제 오히려 금액이 더 커졌을 거라고 봐요.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도이치뱅크가 그 규모가 얼마냐.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이치뱅크가 노출된 그 명목 파생 상품 거래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42조 유로, 5경 2140억 원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작년 총 생산이 3조 유로니까 이것의 14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 파산이 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뭐 핵폭탄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먼 브러스 그 사태와 같이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번에도 도이치뱅크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브레튼 우주 체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잠깐 이제 보려고 합니다. 국제적인 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그 1944년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탄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이때 이제 설립이 됐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 제도의 실시를 이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 1온스를, 원래 이제 금 1온스가 1달러, 그러니까 1달러를 은행에 가져왔을 때 금 1온스를 이제 은행에서 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금 1온스를 35달러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이제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금을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끔, 그리고 소유하더라도 얼마 이상 금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게끔, 그래서 금 갖고 있는 거를 다 정부로 이제 반환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금 갖고 있는 걸 이제 반환을 할 때 1온스당 35달러가 아니라 20달러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20달러만 주고 금을 개인들로부터 이제 회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5달러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도둑놈처럼 보이는데, 정부가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도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정책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이번에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IMF 특별 인출권, 그 SDR이 창출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IMF에서 그 ESDR로 XRP 리플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이제 공급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XRP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지금 이제 1온스당 뭐 35달러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1달러 그 금을 맡기고, 은행에 맡기고 1달러를 받아와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어느 날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달러의 가치가 35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어느 순간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느 한 자산으로 한 번에 이제 이동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리플 589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트럼프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최대로 증가하고 사망자 숫자도 중국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31일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1일이니까
2주 동안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 뭐 4월 14일, 4월 15일쯤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그때 쉴 때 뭐라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증시 부양책을 펴매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력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림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증시가 반응을 못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증시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은 굉장히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브레튼 우주 체제와 같은 일이 이번에도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정책을,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로 굉장히 전 세계가 어수선한 상황과, 그리고 증시도 다시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거기에 도이치뱅크 파산까지 같이 맞물려서 나오면서 또 연결돼서 다른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가 나는, 파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든지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 빨리 이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해결책으로 지금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뭐 XRP를 그 SDR로 특별 인출권으로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그때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 이 부분은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세력들이 원하는 그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보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이 기사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작년 12월 31일에 그때 이제 봤던 그림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XRP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 그림 전에 그 Q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Q 뒷 배경이 검정색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블랙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이런 블랙아웃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 뭐 동남부와 동부에서도 이 전기 케이블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격리가 되면서 이런 전력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국가의 전력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블랙아웃 단계로 가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기사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나중에 이제 그때 왔을 때, 야,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의 자체 격리 규칙과 혼합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중 직원 질병으로 인해서 전력 네트워크의 엔지니어가 이제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메뚜기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쌀 수출을 중단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이제 5월 지구촌에 식량난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 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식량이 어느 정도 남아 돌아서 수출을 하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출을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에 전 세계적인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식량에 대한, 어떤 식품에 대한 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10% 오른 국제 밀 가격. 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가격들이 저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 먹는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 가공된 제품들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때는 얼마든지 마스크를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상황이 확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사려면 항상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보다
어떻게 보면 가격도 훨씬 비싼, 물론 정부에서 공급해서 가격을 낮췄다고 하지만 그 가격도 그 전에 이제 구입했던 가격에 뭐 거의 4배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지 지금 이제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사의 맨 아래에 있는 댓글들을 쭉 보니까 댓글 쓰신 분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베트남 쌀, 캄보디아 쌀 먹지 않는다. 이거 베트남에서 쌀 수출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쓰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베트남 쌀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밀 가격이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같이 우리나라 쌀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이제 바이낸스 관련된 기사가 오늘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이제 그 효민사랑 비비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그 바이낸스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소프트 론칭을 한다. 3월 31일자 기사고, 바이낸스에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kr 그 소프트 론칭을 한대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이 BKRW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를 론칭 지원할 예정이다. 추후 테더와 BUSD도 추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민사장 비비님이 올려주신 바이낸스 기사였고, 다음으로 바이낸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 진출한다. 뭐 비슷한 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조커님이 바이낸스 이제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4천억 원 빅딜, 바이낸스 코인 마켓캡 인수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코인 마켓캡 인수 관련돼서 몇 분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박필부님하고 또 다른 분, 제가 이제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코인 마켓캡을 지금 이제 인수하려고 한다. 거의 뭐 협의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4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거의 5천억이죠. 4천억이 아니라 약 4,884억 원에 인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바이낸스가 이 코인 마켓캡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럼 당연히 이 시총을 평가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총을 흔히 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는데, 시총 순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고 그 코인, 해당 코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시총 계산법이 있을 거예요. 계산법이 있을 거고, 그 시총을 어떤 계산 기준으로 기준을 갖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시총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좋아하고 본인들이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시가총액 평가 기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바이낸스 그 대표인 자오장펑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오장펑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코인 뭐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그 바이낸스 코인인 BNB 코인, 그리고 또 이제 자오장펑하고 저스틴 선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론, 그리고 뭐 리플, XRP, 이오스 이런 코인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포트폴리오에 좀 어느 정도 저는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지난 기사긴 한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만의 축제가 아닌 알트코인 계절 올 것. 이게 이제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알트코인 계절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알트 시즌이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암호화폐 시장에 전체적인 반등을 가져오는 상황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9일자 이제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제가 오늘 바이낸스 관련된 기사만 4가지를 이제 열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일단 우리나라 런칭을 하고요. 소프트 런칭이긴 하지만 런칭을 하고, 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인 마켓캡도 인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만의 축제가 아닌 알트코인 계절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4월 달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과 경제적으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유심히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경제 위기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기사들까지 쭉 봤고요.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21,917포인트, 어제 이제 41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1.84% 빠졌는데, 뭐 요즘엔 뭐 100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1.84%면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이제 좀 큰 하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은. 우선 차트를 보면, 지금 50월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 이 2만 한 3000포인트 정도, 23,20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봉에서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이제 올라갔었더라고요. 근데 나스닥은 올라갔었는데 다우는 21 이평선 넘지 못하고 우선 이제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지난 저점이었던 이 18,300까지 내려오는지, 그리고 18,300을 뭐 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제가 이제 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 그 부분 한번 이제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8,300에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이제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18,300을 그냥 다이렉트로 깰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오늘 약간 미국 빠지면서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위치가 보시면 이 주황색 200월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반등한 이 부분이 IMF 때 이 200월 이평선, 그리고 이 20월 이평선 내려오는 이 자리까지 반등하고 이때 돌파했었습니다. 돌파했었고, 이 위에서 한 달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번 달 이렇게 이제 200월 이평선 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20월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락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200월 이평선,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이때처럼요,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 1440포인트, 30포인트를 이제 깨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1218원인데, 지난번 못 넘었던 이 라인이 1223원이고, 지금 이제 1223원 근처에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이때 1223원까지 올라왔다가 이 저항 맞고 한번 깊게 눌러서 이 장기평선, 200일평선과 지금 51일평선이 있는 자리까지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습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재차 하락하기 전에 우선 좀 약간 원달러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이탈이 되면서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그 자금이 나오면서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다시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겠습니다. 금 선물 지금 1595달러인데, 금 선물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삼각수렴했던 이 아래 추세선, 지금 이 라인에 이제 걸쳐 있다. 20일, 50일 이평선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 선물 가격은 뭐 별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이제 금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6,400이었나요? 뭐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16,505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한 번에 3,000달러 올라갔던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꾸준히 뭐 하루에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금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금이 안전 자산으로서 취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가격하고 약간 괴리는 있지만 선물 가격도 결과적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 때 지금 이제 박필부님이 어제 이제 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테더 차트를 같이 열어놨습니다. 이 파란색이 테더 차트고요. 제가 이제 테더 차트랑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이제 가락국수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차트 모습으로는 이때 이제 2019년도 초에 4월 전까지 이 모습과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추세선을 이제 벗어나기 전까지 이 모습이 이제 비슷한 패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점은 뭐냐? 이때와 지금 이때와 다른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렇게 빠지기 전에 테더와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테더 급락이 있었고, 지금은 테더 급락은 없었다는 거죠. 이때 빠질 때도 테더 급락이 없었고, 오히려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었고, 이번에 21평선 올라온 이후에 어제 이렇게 테더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13,900달러부터 있던 테더량, 13,900달러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 10,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이 테더는 계속해서 오히려 테더는 유지를 해주거나 오히려 이 양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시장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자금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저는 충분히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이평선 올려놓은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우지수라든가 코스피 지수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기관 자금이 매도를 해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들 자금만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테더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테더 자금이 개인 자금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제가 그 공포지수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히 이제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금은 오히려 증시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매수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아까 봤던 그 기사랑도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금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매수를 하겠지만 알트코인, 특히 이제 알트 시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 시총도 작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 전체 다 합해도 3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트 쪽으로 이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도 여러 이제 자금들, 스테이블 코인도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테더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자금들이 시장을 한 번에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간단하게 테더 차트랑 이제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66으로 살짝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이제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해 주면서 도미넌스도 올라와서 이 120, 검정색 121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이 상승세기에 지금 아래에 있는 하단 추세선까지 붙여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 당분간은 박필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이평선들 완전히 깨고, 이 첫 번째 여기서 삼각 수렴했던 이 구간, 이게 64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61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62가 아니라 64를 깨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0.17달러고 4시간 봉 차트인데, 지금 우선은 이 추세선은 돌파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일봉에서도 어제 이제 돌파가 되는 상태에서 끝났고, 오늘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여전히 돌파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 리플 달러 차트 이 모습이 비트코인 그 2019년도 4월달 그 모습과 거의 뭐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 보시면 역회된 숄더인데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로 계속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날짜 계산을 대략적으로 이제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있잖아요. 이때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 중심을 여기로 잡고 지금 그 왼쪽 팔 만들었던 기간을 체크해 보면 14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심부터, 머리 중심부터 오른쪽 팔을 만들었던 기간을 체크해보면 23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14대 23인데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약간 더 늘어진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중심을 수직선을 이렇게 이제 잡고요.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왼쪽 팔 높이까지 기간을 체크해 보면 12봉입니다. 아까 이제 14대 23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12봉이면 뭐 한 20봉 정도 비율로 따져보면, 그럼 이제 20봉 정도가 됐을 때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이 노란색 이 저항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 20봉으로 하면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박필부님도 4월 2일쯤 되면 지금 이 이평선들, 뭐 내시한봉 이평선에서 이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셔서 저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날짜 계산을 했을 때도 거의 날짜도 기간으로 봤을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4월 2일쯤에 해서 오른쪽 팔 만들어주면서 이 노란색 0.18달러를 좀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리플 관련돼서 차트 의견 주신 거 조커님 의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조커님이 이제 리플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장기 투자자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홀딩만 할 뿐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뭐 평가액이 줄어드는 거,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평가액이 줄어들면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 평가액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이제 그 XRP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XRP 뭐 비트코인 개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수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평가액이 지금 당장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어차피 제가 원한 그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감사히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과거와 동일하게 큰 삼각수렴을 그려봤습니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큰 삼각수렴의 마지막 저점으로 채널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1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7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만 있지 매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가까지 오면 매도하시겠죠. 그리고 매도 계획은 정해진 목표 가격에서 분할 매도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차트는 잠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도미넌스 차트 올려주셨는데, 과거 0.2에서 15.9까지 올라간 이후에 0.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6.5에서 다시 3.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4.1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올려주신 차트를 먼저 보면요, 주봉 차트고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수렴을 두 개를 그려주셨어요. 첫 번째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삼각수렴, 그리고 지금은 약간 하락세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기 형태로 했을 때 하락세기의 이제 꼭지점, 이때도 거의 이제 꼭지점 근처까지, 물론 꼭지점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꼭지점 근처까지 가고 이렇게 돌파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꼭지점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꼭지점은 2021년 8월 30일 0.058달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만약에 70원까지도 최악의 경우 2021년 8월까지 빠지는 부분도 뭐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 이제 XRP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셨는데, 2014년도 6월 달에 0.24달러에서 0.24달러가 아니죠. 0.24에서 도미넌스가 15.9까지, 15.9%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0.87%까지 빠졌다가 다시 26.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3.7, 저점 3.79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4.16%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XRP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도미넌스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아마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보고 맨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세력형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릇만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밀리 식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조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죠. 그 이유는 부자 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XRP 가격을 보면, 야, 저때 사서, 죄송합니다. 저때 쌀 때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쉽게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든가 악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그리고 또 내 자금 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버티고 버텨서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만이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자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운이 좋게 아무나 시장에 참여하면 다 부자가 되는 거, 이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이클에서 또 한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산을 잃거나 내가 늘렸던 부가 실제 내 실력으로 내가 인내하고 버텨서 늘어난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까지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 의견을 잠깐 볼게요. 박빌부님이 차트를 이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올려주신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이 XRP 어제 이제 그 EN그룹 하드님이 올려주셨던 이제 의견,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보려고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잠깐 보면, 첫 번째로 올려주신 차트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봐왔던 차트고, 직전 고점, 그 2017년도 말 고점이었던 뭐 3.5달러, 이 부분이 1파의 이제 고점이 되는 그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채널을 어떤 기준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1파 고점이 이와 같이 지금 채널 상단부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2015년도 이때 고점을 지금 이제 이 라인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정을 하면 1파 고점이 이와 같이 한 2.4달러, 3.5달러 이 부분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파 조정 거치고 3파 고점이 한 15달러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봐왔던 차트 모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어제 그 EN그룹 하더님이 의견 주셨던 그 차트로 채널을 그렸을 때 채널 설정이 달라지면서 이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아까 차트도 이렇게 카운트를 해 주셨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카운트하면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EN그룹 하더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락 채널에서 어느 정도의 상단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넘어가고 안착한 이후에 이와 같이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EN그룹 하더님 차트 의견 주셨던 그 채널과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준 건 2015년도 이 고점과 2017년도 말 고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이 고점이 1파 고점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148%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48% 올라간 걸로 1파 고점을 잡으면 8.6달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제 EN그룹 하더님이 그 차트 의견 주셨던 그 고점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7달러, 8달러까지 오히려 직전 고점에서는 한 번에 돌파되고 7달러, 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차트를 다시 박빌부님 차트를 열어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1파 고점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로 놓고 봤을 때 1파 고점이 어디에서 이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3파 목표가가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 3파 목표가가 15달러 부근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5달러 부근부터 3파 목표가가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 될 거고요. 홀딩 물량 제외하고. 지금 이제 이 차트로 됐을 때는 3파 고점이 어제 이제 EN그룹 하더님도 같은 가격대였는데 57달러, 58달러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3파 목표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15달러가 아니라 57달러 이 부근에서 3파 목표가로 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나머지 부분 뭐 분할 매도하시는 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각자 이제 목표가 정해놓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1파 목표가가 어디까지 한 번에 조정 없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3파 그 매도 목표가가 약간 이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도담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과거에 설마했던 상상이 지금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조만간인 듯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그림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브렉시트 있은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중국부터 번지면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요. 거기에서 뭐 지금 증시가 2월 달 말부터 증시 하락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 거기에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뭐 어떤 나라는 뭐 계엄령까지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트럼프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전사태, 영국 같은 경우 정전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의심이 좀 들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거기서 이제 예상했던 뭐 나머지 일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4월 달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담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은 전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작년 만우절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는데 올해 만우절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미 플리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테더 발행량 늘어나는 걸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에도 2019년도 4월달 같은 그런 장세가 저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 왜 그럴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아마 이제 글 내용을 쭉 보니까 진 왜 그럴까님이 그 푼푸크님, 그 전에 그 닉네임이 이제 푼푸크님에서 이름을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스포츠가 사라질 것을 최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올림픽도 이제 연기가 됐죠. 경기 축소와 유예, 그리고 이적시장 폐쇄까지 논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휴무 중인 카지노, 스포츠 시장의 자금이 대기 중입니다. 오프라인을 제외한 카지노와 스포츠 시장의 유통자금은 하루 3경에 달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카지노 자금들이 경기 부족으로 휴식 중입니다. 그런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생각을 가진 것으로 커뮤니티에서 예상했습니다. 단기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빠져나가는 시점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빠져나가는 시점은 다시 이런 스포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알트 자금들이 대기 중입니다. 세탁기에서 빠져나간 후 계속 유동성 없이 대기 중입니다. 거래 비용 없는 출금 비용만 존재하는 업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트론이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월 초입에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 카카오가 움직일 분위기입니다. 2분기에는 움직일 것 같네요. 순환하며 단단한 알트들이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투에서 옥석 가리기가 쉽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처음에 이야기해주신 이 내용이 저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스포츠 시장이 지금 완전히 이제 중단되면서 거기에 있던 자금들, 그 자금이 뭐 하루 유통 자금이 3경이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돈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도 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뭐 자금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재차 하락하면서 지난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런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과 거기에 또 이제 이런 스포츠 이런 쪽에 있던 자금들까지 어느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것인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암호화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 왜 그럴까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캐리비언 조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전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보기도 힘들었던 그 사이트, 한동안 그냥 잊고 있던 US 데드클락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네요.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이 네 나라는 빚이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들 중 아일랜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독일이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조만간 도이치뱅크도 날아가 버릴 만큼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중 거의 모든 세계가 스톱된 상태에서도 기존과 상관없이 국가 총 생산량은 올라가고 있고 국가 채무는 내려가는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려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보고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어디냐면, 이 US 테클락 이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월드 뎃 클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영국도 줄고 있어요. 영국도 줄고 있고 지금 프랑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우리나라도 줄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713, 712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부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위쪽만 보고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들이 이렇게 뭐 빚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유로존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빚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줄어드는 걸 보고 뭔가 이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유를 몰라서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리비안 조이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서울의 달 그룹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비트코인 대 미국 리플이라는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코인으로 리플을 계획하고 있으며 리플이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봤는데, 이에 대한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선다는 게 시총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뭐 1리플 가격이 1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시총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박빌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시총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XRP가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려면 14.83배 올라가면 시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XRP 가격에서 비트코인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XRP가 혼자 2.55달러까지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원화로 한 3,000원까지 XRP가 혼자 올라가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시총에서는 리플이 1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뭐 나중에 진짜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 가격도 넘어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시총에서는 14배 정도만 상승해주면 시총 1위를 리플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재미난 내용을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박상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이 비트코인 마저 먹으려고 하네요.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IMF 보고서에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라고 표기하고 리플 XRP는 슈퍼 암호화폐로 표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IMF 뭐 자료에. 이렇게 이제 서울의 달 그룹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 다음으로 보리스 존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사, 바이낸스 관련된 기사 올려주신 분들 여러분 계신다고 했는데, 보리스 존스님이 이제 올려주셨고, 제가 이 글을 이제 읽어드리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그 자우정펑 CEO가 올해 초 매우 흥분되는 두 건의 M&A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건이 만약에 코인마켓캡을 인수하는 거라고 하면 나머지 한 건의 인수가 무엇일까, 이 부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배부님이 나머지 한 건은 뭘까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요런 거 맞추기에도 재밌겠네요. 리플사 바이낸스 합병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이제 코인마켓캡 인수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코인마켓캡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인수에 대해서 예상되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 뭐 또 정보를 알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사이드카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은 역병과 유가락이라는 방아쇠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각국이 법정 앞에 급속한 평가 절하를 감내하고서라도 우선적으로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 정책을 펴므로써 침체 국면의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투자자로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도입이 가속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부쩍 느끼게 됩니다. 이 역병의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와 시장 저변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특근법 시행과 금융자산의 유입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현 300조 수준에서 수십, 수백 배 이상 커질 것이고 그만큼 특정 세력에 의한 가격 변동도 덜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의 급락, 급등에 대한 거래 제한, 룰 등이 보완된다면 불장시와 같은 폭등 요인도 다소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대중은 도박이나 투기판이 아닌 원금 손실 위험성은 다소 있으나 주식시장과 같은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적극 도입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은행, 네이버, 카카오, 대기업 거래소 등이 핀테크 또는 테크핀 형태로 발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욱 믿음을 갖고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 투자금 원금 플러스 그간 마음고생에 대한 큰 보상에 대하여 각자 포트폴리오를 잘 계획하셔서 일부는 디지털 자산에 재투자해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쓰고 보니 다 알고 계신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금 우리 개인들 투자자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세팅을 끝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완전히 이 시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하면 분명히 대중들이 관심을 보이게끔 저는 시장을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기관 투자자고 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들이 관심을 보일 만큼 이 시장을 저는 이제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해밀리 가족분 여러분들한테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